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지난주까지 해서 기출문제 분석 공부했고, 이제 단원별 문제풀이를 가겠습니다. 역시 전부 다 기출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진도 들어가기 앞서서 저번 주 토요일에 모의고사 봤죠? 좌절 먹었죠? 좌절 먹으라고 그렇게 어렵게 낸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 100명 봤는데 한 50명 100점 맞게 낼 수도 있어요. 그런 시험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 걸려서 일부 문제는 다른 책에서 뺏기고 일부 문제는 제가 직접 책 찾아가면서 내고 다른 여러 책에서 출제됐던 문제들 중에서 이렇게 융합하고 수능 문제도 갖다가 융합하고 그래서 꽤 신경을 써서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예상 평균은 65점쯤 예상했는데 물론 정확한 통계를 제가 낼 시간이 없어서 못 냈지만 예를 들어서 100명이 봤으면 50등이 속해 있는 그 점수대가 평균 점수더라고요. 예전에 통계를 내보니까 한 57점 내지 8점 정도 매우 어렵게 출제했습니다. 울고 그랬대요. 왜 울어? 그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일 뿐이죠. 그래서 그 모의고사를 통해서 점수에 연연하지 말고 그 전체 학생 중에서 자기가 어느 정도에 속해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리고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모의고사를 통해서 자기가 모르는 내용들을 더 새롭게 알아가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됩니다. 시험 볼 때 저 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을 강하게 훈련시켜서 합격에 이르게 하려고 그렇게 출제한 겁니다. 그리고 질문할 때 제가 공직을 올렸지만 그래서 1번 내용을 모르겠으면 1번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답만 달아줄 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그랬죠. 성의 없는 질문에서는 성의 없는 답변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그렇게 답도 물론 답과 해설을 시험 보고 나서 한꺼번에 다 이렇게 배포할 수도 있지만 제가 낱낱이 다 정답 입력하고 옛날에는 멍청하게 다 이렇게 입력을 했거든. 붙이기. 그러니까 해설도 옛날에는 낱낱이 다 이렇게 했어. 이제 미리 만들어 놓고 갖다 붙이기.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모르는 부분들을 이제 제가 답글을 달아주는데 그래서 자기가 모르는 내용을 한번 써보면서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 또 그렇게 써보면서 제가 또 생각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저는 잘 가르쳤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이 또 잘못 받아들인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다음 강의에 제가 또 활용을 하고자 수험생들이 어떤 내용을 잘못 알고 있는지 그런 걸 파악하고자 그렇게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라고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오늘 진도 나갑시다. 교재를 오늘 받았죠. 편집까지 해서 준 지가 오래인데 이게 이제 선생님들이 조금씩 늦게 내는 선생님들도 있고 해서 한꺼번에 넘겨서 한꺼번에 오기 때문에 좀 늦어진 것 같아요. 학원 이사하고 어쩌고하면서 그래서 제가 미리 그 카페에다가 문제를 올려놨었는데 받아서 미리 풀어봤어요. 미리 풀어보라고 올린 거예요. 자, 5페이지에 1번 연역적 탐구 과정의 문제인데 비교적 쉬운 문제예요. 각기병의 연구에 대한 탐구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 옳은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제 순서를 잡으라는 내용도 나올 것이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나오는데 그래서 연역적 탐구 방법에서는 이제 순서가 제가 칠판에 적지 않겠습니다. 어떤 사실의 관찰로부터 의문점이 생기면 그게 이제 문제 인식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인식했으면 그걸 해결하려는 그 방법을 써야 될 텐데 그 연역적 탐구 방법이고 그래서 연역적 탐구 방법에서는 귀납적 탐구 방법과 달리 가설을 설정하는 단계가 있죠. 그 가설은 잠정적인 결론입니다. 맞는지 틀린지 모르니까 증명해야 되는데 증명하는 과정이 바로 탐구 설계 및 수행부터 시작되겠죠. 물론 이제 처음 문제 인식부터지만 그래서 탐구 설계 및 수행 그리고 그 실험 결과를 자료로 가고 자료 해석 단계가 있고 그리고 결론 도출 그리고 일반화 단계가 있는데 이제 보통 시험에서는 결론 도출까지만 가겠죠. 그래서 제가 이론 시간에도 강조를 했습니다만 이런 것이 나오면 각각 어떤 단계에 해당되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가를 보면 백미를 먹은 닭은 각기병이 치료되지 않았지만 현미를 먹은 닭은 건강해졌다를 사실 관찰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잠깐 보류. 그 다음에 현미에는 각기병을 치료하는 물질이 들어있다고 결론 지었다. 이런 경우 결론에다 동그라미 치고 다
각기병에 걸린 닭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기르면서 한 집단에는 현미를, 다른 집단에는 백미를 먹이로 주었다. 이게 탐구 설계 및 수행 과정이죠.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수행이겠죠. 그다음 라, 현미에 각기병을 치료한 물질이 있어서 각기병에 걸린 닭이 나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였다. 이게 가설이죠. 가설 설정. 마, 각기병에 걸린 닭이 나은 것을 보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다. 이게 문제 인식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가가 그러니까 다가 탐구 수행인데 거기 두 집단으로 나눠서 현미를 주고 백미를 주었다. 그랬더니 가를 보세요. 백미를 먹은 닭은 치료되었고 현미를 먹은 닭은 치료되지 않았고 현미를 먹은 닭은 치료가 되었다. 그럼 이건 실험 결과가 되겠죠.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자료 해석 단계로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올바른 순서대로 하면 마라 다가나니까 4번은 틀렸고 1번 선택지 1번 조작변이는 각기병의 발병 여부이다 그랬는데 조작변이는 실험자 의대대로 바꿔주는 것이고 그럼 여기서는 먹이의 종류가 되겠죠. 현미냐 아니면 백미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조작변인에 따라서 실험 결과가 달라지는데 즉 그 실험 결과를 종속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종속변이는 치료 여부가 될 것이고 그럼 이제 먹이를 제한 나머지 모든 조건들은 다 똑같게 해야 되겠죠. 이때 가설을 다시 볼게요. 현미에 각기병을 치료한 물질이 있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현미를 줬다. 그랬더니 나았다라고 나을 것이다라고 가설을 세웠어. 그럼 현미를 준 것이 실험군이겠어? 대조군이겠어? 당연히 실험군일 것이고 백미를 먹인 집단은 대조군 되겠죠. 따라서 2번이 답이고 3번 타는 가설이 아니라 탐구 수행, 탐구 설계 및 수행. 답은 2번. 2번 문제. 그림 가와나는 각각 동물과 식물의 구성 단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제 시험이 조금 어려워지면 이것을 가와나는 각 동물과 식물 구성 단계 중에 하나이다. 그런 경우에는 안 가르쳐 준 겁니다. 찾아내야 되고. 근데 이 문제에서는 나가 각각이라고 했으니까 가가 동물이고 나가 식물이죠. 물론 그러한 것이 없어도 동물과 식물의 구성 단계에서 동물에만 있는 단계가 기관계. 그러니까 가가 동물인 걸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식물에만 있는 단계가 조직계. 그러니까 나가 식물인 것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A는 세포가 되고 B는 기관 그리고 C 역시 기관이죠. 순서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A, B, C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럼 A는 세포에 해당되는데 그렇다고 식물 세포를 고르면 안 되죠. 동물 세포를 골라야 돼. 그러니까 3번 답이 될 수 없고 자 그다음에 B는 동물의 기관인데 그 B 쭉 나열되는 것 중에서 혈액은 조직이죠. 더 구체적으로 결합 조직이고 심장 기관이죠. 순환기관, 폐는 호흡기관, 간은 소화기관에 해당이 되고 자, 그 다음에 C는 그래서 이제 1번 답이 될 수 없고 혈액이 조직이니까 그 다음에 C는 식물기관인데 잎 식물기관이죠. 그러니까 식물기관은 영양기관과 생식기관으로 나눌 수 있는데 생식기관에는 꽃과 열매 그리고 열매에는 종자 그리고 영양기관은 뿌리, 줄기, 잎 되겠죠. 그래서 C에서 잎기관, 줄기도 기관, 꽃도 기관, 물관은 기관일까 조직일까? 식물은 그 위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조직계가 모여서 기관이 되죠. 그럼 그 조직계에 해당되는 것은 표피조직계, 기본조직계, 관다발 조직계. 그럼 그 관다발 조직계를 구성하는 것은 물관체관 형성층. 그죠? 물관은 조직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답은 2번이죠. 3번. 물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물은 산소 원자 한 분자에 산소 원자 하나에 수소 좀 크게 쓸게요. 오, 저보다 훨씬 더 손목에 힘이 많이 들어간 선생님 있네. 어마어마하다. 나를 등가하네. 산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두 개가 결합을 하고 있는데 매우 중요한 것은 요 결합의 이름, 공유결합이죠. 전자쌍을 공유하는 공유결합. 그런데 공유결합 시
전자쌍을 공유하는데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정도가 다르죠. 그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정도를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데 산소와 수소 비교해보면 산소가 꽤 크죠. 그래서 산소 쪽으로 치우쳐서 전자쌍이 부분적으로 전하를 띠고 수소는 부분적으로 양전하를 띠고 원칙적으로는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라고 써야 되죠. 그러니까 역시 이 산소와 수소 사이에서도 전기 음성도 차이에서 산소 쪽으로 전자가 치우쳐지니까 전자쌍이 치우치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전하 그리고 수소는 플러스 전하를 띠죠.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을 갖죠. 비공유 전자쌍을 이렇게 두 쌍 갖게 돼서 비공유 전자쌍이 밀치는 힘이 더 제일 크다 그랬죠. 그래서 각도가 꺾이게 되고 그래서 104.5도가 되고 그래서 다시 물 분자는 극성을 띠죠. 평면적으로는 대칭이지만 입체적으로는 대칭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극성이냐 무극성이냐를 따질 때는 입체적으로 대칭이냐 비대칭이냐를 따져야 되는데 입체적으로 대칭이면 무극성 또는 비극성이라고 하죠. 근데 입체적으로 비대칭이기 때문에 극성 분자가 되죠. 그래서 물은 극성 분자. 그리고 수소 결합을 하고 그래서 물 분자의 독특한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1번 수소 결합이 아니라 공유 결합이고 2번 물 분자끼리는 여기 또 다른 물 분자가 있을 때 이렇게 또 다른 물 분자가 있으면 역시 산소 마이너스 전을 띠고 수소 원자는 플러스 전을 띠게 되어서 여기 두 분자 간의 결합이 일어나는데 수소가 이미 하나의 분자 내에서 전기 음순도가 큰 폰 중에 하나와 결합을 해야 되고 결합을 하고 있죠. 공결합을. 그리고 그 수소가 다른 분자에 있는 그 다른 분자라는 얘기는 종류가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되고 그래서 다른 분자에 있는 전기 음성도가 큰 녀석 중에 하나와 결합을 하는 것을 수소 결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수소 결합을 하기 때문에 물 분자의 독특한 특징이 나타난다. 그래서 2번 공결합이 아니라 수소 결합이고 3번 틀렸고 4번 액체가 고체가 될 때 수소 결합을 더 하게 되는데 이 수소 결합은 거리와 각도가 딱 맞아야 됩니다. 거리 정해져 있고 각도는 이 수소를 중심으로 그 분자 내에 있는 전기음성 큰 녀석과 다른 분자에 있는 전기음성도가 큰 녀석이 180도 각도를 이루어야 되죠. 그래서 더 가깝게 있더라도 이게 더 가깝게 있더라도 이게 산소라고 칩시다. 더 가깝게 있더라도 각도가 180도가 아니면 결합을 못하죠. 수소 결합을. 그런데 액체 상태에서 이렇게 있는 것도 있고 결합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근데 결합 안 하는 녀석들이 이제 온도를 낮추면 수소 결합을 하면서 거리가 더 멀어지죠. 그래서 물 분자 간의 거리가 멀어진다. 그럼 밀도는 초등 때 배웠던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 되고 질량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피가 증가하니까 밀도는 작아지고 그래서 물에 비해서 얼음이 밀도가 작아지니까 얼음이 물 위에 뜨게 되죠. 그래서 4번이 답이고 그래서 물이 강이나 호수에서 얼 때 위에서부터 얼죠. 그래서 그 얼음이 차가운 공기를 차단시켜주기 때문에 아래쪽 물은 일부 얼지 않고 그래서 물속에서 생명체가 살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4번 생물체 내 분자의 작용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옳지 않은 것 시험 볼 때 내용 뻔히 알면서 옳지 않은 것 고르라고 그러는데 옳은 것 고르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옳지 않은 에다가 밑줄을 쳐놓고 답을 골라야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수산기는 OH기 이걸 수산기라고 하죠. 산과 염기의 정의에서 물에 녹아서 수소연을 내놓는 물질을 산이라고 할 때 염기는 물에 녹아서 물에서 수소연을 내놓는 물질, 다시 수산화이온을 또 다른 정의는 물에서 수소연을 내놓는 물질을 산이라고 할 때 염기는 수소연을 받는 물질, 이건 내놓는 물질, 여기는 받는 물질. 그런데 이 수산화이온하고 수산기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C2H5OH 이렇게 쓸 때 이 OH가 있지만 이 녀석이 OH- 형태로 떨어져 나오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에탄올은 염기가 아니죠. 이 녀석은 수산기입니다. 수산기. 그래서 수산기하고 그다음에 수산화이온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래서 1번이 잘못됐죠. 1번이 답이고 카르보닐기는 탄소 원자 하나에 산소 원자 하나가 결합된 것인데 그럼 탄소 원자는
원자과 전자가 4개니까 원자 번호 6번 첫 번째 전자 껍질에 2개 채우고 두 번째 전자 껍질에 4개 채우니까 원자과 전자가 4개. 그럼 2개의 결합을 공결합을 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카르보닐기라고 하는데 그 카르보닐기의 위치에 따라서 이름이 다르죠. 그래서 알데히드 또는 알데하이드 또는 알데히드라고 발음하는데 알데하이드기의 경우에는 그 카르보닐기가 골격, 탄소 골격 끝에 위치하고 그다음에 케톤기는 그래서 카르보닐기를 캐자 그랬죠. 내부에 있다. 골격 내부에 있는 게 케톤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번 카르보닐기는 알데히드기와 케톤으로 작용한다라는 얘기죠. 구체적인 그림 그리지 않아도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당의 경우에 알데히드기를 갖는 당을 단당류를 알도스라고 하고 케톤기를 갖는 당을 케토스라고 하죠. 우리 시험에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단당류는 3탄당부터 탄소의 개수에 따라서 3탄당부터 7탄당까지 있는데 알도스의 가장 간단한 것이 3탄당이 글리세르알데하이드, 그리고 5탄당의 리보스, 그리고 6탄당의 포도당과 갈락토스, 글리포갈 이렇게 봅시다. 글리포갈. 그래서 글리세르알데하이드, 리보스, 포도당, 갈락토스가 알도스. 케톤기를 갖는 단당류를 케토스라고 하는데 3탄당에는 디하이록시 아세톤 있고요. 그 다음에 5탄당에는 리볼루스, 그 다음에 6탄당의 과당. 이 정도까지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카르복실기는 유기산을 형성한다 그랬는데 유기산의 정의가 더 구체적으로 카르복실산의 정의가 카르복실기를 갖고 있는 산이죠. 그러니까 카르복실기 COOH 이렇게 쓰기도 하고 COOH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조식으로 나타내기도 하고 그래서 유기산을 형성한다. 맞죠? 그래서 카르복실기를 갖는 산을 카르복실산이라고 하고 아미노기를 갖는 것을 아민이라고 하죠. 아미노산은 아미노기와 카르복기를 둘 다 갖고 있으니까 아미노산은 아민인 동시에 카르복실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인산기는 만능작용기이다. 그래서 인산기는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물질에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단백질에 인산기가 결합해서 단백질을 활성화시키고 또 그 인산기가 ADP에 붙어서 ATP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생명활동에 쓰이고 그래서 만능작용기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산기는 OPO3 여기 전하가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몇? 이게 인산이죠. 이 인산이 이온화되면 수소이온 3개와 물론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겠지만 수소이온 3개와 그리고 그럼 나머지가 인산이니까 얘를 뭐라고 하냐면 인산이온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PO4 그러면 인산이온은 반응 전후에 있어서 전하가 똑같아야 되는데 인산은 전하량이 0 그럼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3 돼야 되겠죠? 그치? 자, 그런데 요 녀석은 봐. 여기 지금 가지가 하나 달려있다는 얘기는 다른 녀석과 공유결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 녀석은 E-가 되죠. 그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답은 1번이고 그럼 1번과 관련해서 유기염기로 작용하는 건 뭘까요? 이런 게 중요해요. 유기염기로 작용하는 거. 유기염기라는 얘기는 유기라는 말은 탄소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아미노산이 탄소를 가지고 있고 수소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작용기 그래서 20종류에 있어서 아미노산 20종류인데 여기 아미노기 여기 카복시기가 있으면 자, 요 녀석이
물에서는 수소이온을 내놓을 수 있죠. 수소이온을 내놓을 수 있어. 그래서 수소이온을 내놓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수소이온을 내놓으니까 아까 그 녀석이 산으로 작용하는 거고, 이게 카복스키를 갖고 있으니까 카복시산. 그리고 이 녀석은 수소이온을 하나 더 받아서 이렇게 플러스 상태가 될 수 있죠. 수소이온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녀석이 염기로 작용한다. 그래서 유기염기라는 얘기는 이 녀석 얘기하겠죠. 이제 아미노산에서 이 아미노기를 생각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5번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핵산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솜이 아니라 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솜은 누구의 기본 단위? 염색사의 기본 단위. 그리고 그 뉴클레오솜을 구성하는 것은 뒤에 또 문제 나오겠습니다만 히손 단백질과 DNA. 1번 틀렸고. 그 다음 2번 단백질의 펩타이드 결합을 형성할 때 탈수 축합. 그러니까 물 분자가 첨가되는 것이 아니라 빠져나가죠. 분해할 때 첨가, 가수분해. 3번 동물 세포에서는 탄수화물이 주로 어떤 형태로 저장? 글리코겐. 그럼 녹말은 식물의 저장 탄수화물이고 식물의 세포벽을 구성하는 탄수화물은 셀룰로스. 4번 중성지방과 물은 생물의 체온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물은 비열이 크고 기화열이 크기 때문에 체온 유지에 적합하다. 또한 지방도 중성지방도 체온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답 4번이고 6번 포도당이 서로 다른 형태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포도당은 가처럼 사슬 형태로도 있고 나와 다처럼 고리 형태를 구성하는 것도 있는데 수용액에서는 고리 형태가 더 많습니다. 물론 사슬 형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알파 포도당, 그 다음에 다는 베타 포도당인데 그렇게 고리 구조를 형성했을 때 피라노스라고 하죠. 그래서 글루코피라노스라고 적혀 있죠. 자, 그런데 그럼 알파 포도당과 베타 포도당은 서로 전환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럼 알파 포도당이 베타 포도당이 될 때 또는 베타 포도당이 알파 포도당이 될 때 풀린 다음에 다시 새로운 고리 구조를 형성하겠죠. 그러니까 나가 다로 갈 때 가를 거치지 않고서는 다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4번부터 볼게요. 나에서 다로 가기 위해 반드시 가를 거쳐야 된다. 맞고요. 그 다음에 1번 가는 주로 물에 녹아있는 형태로 존재한다를 틀린 걸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물에서는 주 형태가 고리 형태인데 사슬 형태도 있다. 그런데 사슬 형태 물에 녹아 안 녹아? 당연히 녹죠. 그러니까 사슬 형태는 물에 녹아있는 형태로 존재한다. 맞죠? 물에 녹아있는 주 형태가 아니라 주로 물에 녹아있는 형태로 존재한다. 주로가 어디에 붙어있는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겠죠. 국어를 잘해야 돼. 못 알아들었어? 표정은 알아들었어? 이거 내가 어떻게 설명해 줄 수가 없는데. 포도당 중에서 물에 녹아있는 주 형태는 뭐야? 사슬 형태야, 고리 형태야? 고리 형태. 그런데 사슬 형태도 물에 녹아있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가는 주로 물에 녹아있는 형태로 존재한다. 물론 물에 안 녹은 것도 대부분은 물에 녹죠. 그러니까 사슬 형태와 고리 형태가 있는데 물에 녹아있는 주 형태가 누구냐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슬형 자체가 물에 주로 녹아있느냐 안 녹아있느냐 이런 말이야. 사슬 형태도 물에 녹아있죠. 그러니까 가 맞는 말이죠. 그죠? 2번 나와 다는 물리적으로 같습니다. 화학적으로 다르죠. 물리적인 성질은 같고 구조식이 달라서 화학적 성질이 다르죠. 그래서 2번 틀린 내용이죠. 3번 가는 환원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환원성이라는 것은 지가 환원되는 거야? 다른 걸 환원시키는 거야? 다른 걸 환원시키는 거야. 그래서 포도당은 환원당이죠. 그래서 베네딕트 용액에 있는 구리이온에다가 전자를 줄 수 있죠. 가열하면. 그래서 구리이온을 환원시킨다. 그래서 단당류는 환원당이라고 하죠. 물론 모든 단당류, 그러니까 환원당에 해당되는 것이 모든 단당류, 그리고
설탕을 제외한 이당류가 환원당이죠. 그래서 베네딕트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색깔 변화로 그러니까 베네딕트 용액이 이제 황적색으로 바뀌게 되죠. 베네딕트 용액은 구리이온 때문에 청색을 띠는데 전자를 받아서 구리이온이 플러스 2가이온이 플러스 1가이온 된 다음에 산소랑 결합해서 이제 붉은색 계열을 띄어서 그걸 황적색이라고 표현한 거죠. 4번 나에서 했고요. 그래서 답이 2번이고 7번 단백질의 기능은 다양하다. 그래서 1차 구조부터 그런데 그 기능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조인데 단백질의 구조는 1차 구조부터 4차 구조까지가 있고 자 1차 구조는 그 폴리펩타이드를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서열 어떤 아미노산이 어떤 순서로 배열되어 있느냐를 의미하는 것이고 자 그다음에 2차 그러면 모든 단백질은 1차 구조를 갖고 있죠. 2차 구조는 그 사슬 형태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즉 아미노산이 쪼르륵 배열된 상태에서 나선형으로 꼬인 알파 나선 구조가 있고 그다음에 병풍 모양으로 꺾인 베타 병풍 구조가 있고 그런데 그 2차 구조를 형성하는 중요한 결합은 수소결합이죠. NH기와 CO기 사이에서의 수소결합. 구체적인 얘도 기억하셔야 돼요. 알파 나선 구조의 대표적인 게 케라틴이 있고 베타 병풍 구조의 대표적인 것이 피브로인. 누에고치에서 뽑아내는 피브로인, 누에고치들은 피브로인. 그리고 거미줄도 베타 병풍 구조이죠. 3차 구조는 3차 구조는 여러 가지 결합이 나타나는데 여러 가지 결합에 의해서 3차 구조가 형성되는데 극성 다시 더 중요한 게 소수성 상호작용 그 다음에 극성 알키사이 수소결합 그 다음에 이황화 결합 그리고 판데르발스 인력 그리고 그 3차 구조 속에 2차 구조가 들어있을 수 있죠. 중요한 것은 2차 구조와 3차 구조에서 모두 수소결합이 나타나는데 2차 구조에서는 아까 언급한 것처럼 NH기와 CO기 사이의 수소결합이고 3차 구조에서는 극성 알키 사이의 수소결합 4차 구조는 2개 이상의 3차 구조가 모여서 4차 구조를 형성하죠. 그리고 3차 구조에는 공모양, 구형인 것도 있고 섬유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럼 따라서 4차 구조도 구형인 것도 있고 4차 구조 다시 섬유상인 것도 있죠. 그래서 7번은 단백질이 어떤 기능을 할 건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단백질이 기능을 한다는 얘기는 어떤 입체적인 구조가 되었을 때 그래서 3차 구조가 되었을 때 기능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3차 구조를 답으로 고르면 안 되죠.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2차 구조나 또는 3차 구조가 나타나는 것 다시 3차 구조가 나타날 때 극성 알키 사이의 수소결합이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또 소수성 상호작용도 나타나는데 어떤 종류의 어떤 종류의 아미노산이 쭉 배열되어 있는데 그럼 그 아미노산의 각 아미노산의 성질에 따라서 새로운 구조를 또 형성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가 3차 구조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보라고 있기 때문에 1차 구조를 골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 1차 구조, 즉 아미노산의 서열을 결정짓는 것은 DNA의 염기 서열이죠. 7번 문제 이해가 돼요? 자, 8번. 단백질의 알파 나선 구조에 대한 설명을 모르는 것은 그랬는데 이중 나선 구조가 아니라 단일 구조입니다. 이중 나선 구조는 DNA 이중 나선 구조가 있겠고 2번. 수소결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선형 단백질이다. 맞죠? 2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3번. 구형을 이루는 단백질 안에 존재하기도 하며 맞습니다. 그러니까 4차 구조 속에 3차 구조가 들어있고 3차 구조 속에 2차 구조가 들어있고 2차 구조, 1차 구조가 들어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3번 구형을 이루는 단백질 안에 존재하기도 하며 방금 얘기했고 그 다음에 소수성 작용으로 이루어진다. 소수성 작용이 아니라 아까 무슨 결합? 수소결합. 4번 단백질의 2차 구조로 이황화 결합을 한다. 일반적인 2차 구조는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2차 구조에 이황화 결합이 없냐? 있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2차 구조의 대표적인 게 케라틴인데 케라틴의 경우에는 이황화 결합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4번은 종류에 따라서 가능하죠. 하지만 모든 2차 구조에 다 이황화 결합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파마의 원리가 이황화 결합을 끊었다가 새로운 곳에서 더 먼 곳에서 이황화 결합을 시키면 머리가 꼬이겠죠.
그래서 답 2번이고요. 9번.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 옳지 않은 것. 1번. 1차 구조 아까 언급한 것처럼 아미노산의 종류와 배열 순서 맞고요. 2번. 알파나선 구조와 베타 병풍 구조의 2차 구조 단백질은 아미노산 잔기들의 약한 결합이 중요하다. 여기서 잔기라는 얘기는 작용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기로 나타낸 거.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NH기와 CO기 사이에서의 수소결합이죠. 3차 구조에서 수소결합은 아까 그 친수성 알기 사이에서의 수소결합이고 있고요. 3번. 미오글로빈은 3차 구조인데 미오글로빈은 근육세포에 있으면서 산소를 붙였다 떨어뜨렸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산소가 충분히 공급될 때는 미오글로빈이 저장되었다가 산소가 부족해졌을 때 미오글로빈 산소가 떨어져서 그 산소를 또 세포가 이용할 수 있죠. 자, 미오글로빈 같은 3차 구조를 가진 하나의 펩티드 단위는 4차 구조를 가질 수 없다. 무슨 말이야? 보류. 4번. 그러니까 3번 문장을 이렇게 처음 접하게 되면 이게 맞는지 막 고민하지 말고 그 다음 걸 물론 여기서는 분명히 2번 답이 있으니까 당연히 3번 맞는 말일 텐데 좀 더 설명드릴게요. 4번. 접히고 꼬인 단백질의 3차 구조가 단백질의 기능을 만든다. 그런데 그 3차 구조를 결정할 때 그럼 어떻게 접히고 어떻게 꼬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알기가 되겠죠. 어떤 종류의 아미노산이 어느 특정 종류의 아미노산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3차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 됐죠? 아까 7번에서 해결했던 것처럼. 그러면 3차 구조가 2개 이상 모여서 4차 구조를 형성하는데 그래서 4차 구조의 대표적인 것이 헤모글로빈이 있죠. 그럼 헤모글로빈은 3차 구조가 몇 개 들어있어? 4개 들어있죠. 적어도 2개의 3차 구조가 있어야 4차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데 그럼 말 그대로 3차 구조 하나가 4차 구조가 될 수 있어? 없죠.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만약에 이걸 문장을 바꿔서 4차 구조는 3차 구조를 가질 수 없다 그러면 맞아 틀려? 4차 구조 속에는 당연히 3차 구조가 있으니까 틀린 말이죠. 되겠죠? 그래서 미오글로빈은 3차 구조이고 헤모글로빈은 4차 구조인데 그 헤모글로빈에 있는 글로빈 단백질은 3차 구조이죠. 넘어가도 되겠죠? 10번. 단백질의 변성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그랬는데 단백질의 변성과 변형을 헷갈리면 안 되고 폴리펩타이드가 사슬구조로 쭉 만들어진 다음에 적정한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변형이죠. 그 변형이 맨 처음 어디서 일어나? 조면소포체. 왜 알면서 모른 척해? 조면소포체에서 단백질의 변형이 처음 일어나고 변성이 아니라 변형이에요. 기능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뀐다는 얘기야. 그리고 활면소포체에서 단백질의 변형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일어납니다. 활면소포체에서도. 물론 활면소포체 그것이 주기능은 아니지만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조면소포체에서 골지체로 이동해서 골지체에서 더 많은 변형이 일어나죠. 그럼 변성은 성질이 변한다는 얘기야. 성질이 변한다는 얘기는 기능이 달라진다는 얘기고 기능을 결정하는 것은 구조니까 구조가 달라진다는 얘기. 그래서 대개 열에 의해서 다시 그럼 단백질을 변성시킬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3가지가 있죠. 고온의 열, 온도, 그다음에 pH, 즉 수소연의 농도, 그리고 염의 농도. 염의 농도는 꼭 소금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무기염류. 그래서 체액에서의 염의 농도를 우리는 쉽게 말하면 체액의 농도 삼투압이라고 하죠. 그래서 체온, 그다음에 pH, 그리고 삼투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걸 항상성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적당히 유지되어야 단백질의 구조가 적당히 유지되고 그래야 단백질의 기능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4번부터 볼게요. 선택지 4번부터. 변성된 단백질은 항상 원래 상태로 돌아오지 않는다. 대개 고온의 열에 의해서 변성된 단백질은 돌아오기가 어렵죠. 특히 열에 의해서 단백질이 변성되었다는 얘기는 주로 수소 결합이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원래 상태로 돌아오기가 어렵죠. 그렇지만 이제 pH의 변화 또는 염의 농도의 변화에 의해서 변성된 단백질은 경우에 따라서 원래 상태로 그러니까 그 환경을 원래대로 바꿔주면 조건을 원래대로 바꿔주면 그러니까 수소연의 농도가 높았었는데 원래대로 낮춰주면 원상태로 다시 복구될 수가 있다. 그래서 항상 때문에 틀린 말이고 1번 볼게요. 유전자 돌연 변형이 일어난다. 유전자 돌연 변형을 하면 단백질을 구성하는 폴리펩타이드를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종류가 서열이 달라지겠죠. 그 변성을 그 의미가 아니죠. 1번 그러니까
틀린 말이고 2번 1차 구조가 변해서 단백질의 고유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가 아니죠. 그럼 열에 의해서 웬만한 열에 의해서 단백질의 1차 구조를 바꿀 수 있어 없어? 아주 압력과 온도를 굉장히 높게 하면 그 폴리펩타이드를 끊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웬만한 열과 압력에 의해서는 그 아미노산의 서열을 바꿀 수는 없죠. 그러니까 1차 구조가 변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죠. 1차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염기 서열입니다. 맨 처음에 폴리펩타이드 사슬이 만들어질 때. 3번 3차 구조가 변해서 단백질의 고유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여기 답이죠? 자, 11번 볼게요. 콜레스테롤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제 콜레스테롤은 지질에 해당되는데 지질은 크게 세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데 중성지방, 인지질, 그리고 스테로이드.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스테로이드에 해당이 되는데 4번부터 볼게요. 카복스키를 갖는다. 엉뚱한 얘기죠. 그래서 4번이 답이고 3번. 그런데 그 스테로이드는 고리 구조를 하고 있죠. 3개의 육각형 고리와 1개의 오각형 고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1년에 365일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랬죠. 일단 콜레스테롤은 동물 세포막의 성분이죠. 식물 세포막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동물 세포막이 있으면서 유동성에 세포막 유동성에 관여하는데 보통의 온도에서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사람의 체온에서는 콜레스테롤이 유동성을 증가시켜 감소시키죠. 유동성이라는 얘기는 인지질이 막 움직이는 거야. 좌우로 일초에 1000만 번 움직이는데 그런데 온도가 다시 그 콜레스테롤이 있는 쪽으로는 인지질이 가지 못하니까 유동성을 떨어뜨리는 거야. 그런데 온도가 낮아질 때는 체온이 낮아졌을 때는 온도가 낮아지면 인지질이 더 촘촘하게 채워지는데 콜레스테롤이 있는 쪽으로는 채워지지 못하니까 콜레스테롤은 저온 상태에서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걸 막아주죠. 자,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3번, 선택지 3번 먼저 보고 갈게요. 세포막의 유동 안정성에 관여한다. 맞는 말이고 또한 콜레스테롤은 다른 스테로이드의 전구체가 되죠. 그 콜레스테롤로부터 스테로이드 호르몬 만들어지죠.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생식소하고 즉 정손환소화에서 분비되는 성호르몬하고 그리고 부신 피질에서 분비되는 무슨 코르티코이드가 있죠. 또한 콜레스테롤은 척추동물의 간에서 합성이 되고 또한 음식물로부터 섭취할 수도 있죠.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가 높으면 그 콜레스테롤 혈관벽에 쌓이면서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 있죠. 그리고 또한 콜레스테롤 2번 선택지 2번 쓸개즙 합성에도 사용되고 또한 1번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티록신은 지용성 호르몬인데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티록신 합성에도 사용될 수 있죠. 그래서 답은 4번. 12번. 다음 중 핵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왜 이름이 핵산이냐. 맨 처음 이름을 붙일 때는 핵 속에 들어있어서 핵산이라고 했지만 핵 안에만 존재하는 건 아니죠. 어디에도 존재해? 세포질에도 존재하고 그러니까 mRNA가 만들어지고 tRNA가 만들어져 세포질로 빠져나오면 세포질에도 존재하고 물론 이제 진핵세포의 경우에 그 다음에 mRNA가 만들어져서 리보솜과 결합하죠. 또한 그 rRNA가 리보솜에 존재하죠. 또한 DNA RNA에도 다시 DNA RNA가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에도 존재하죠. 그래서 핵산은 핵에도 있고 세포질 그리고 엽록체 미토콘드리아에도 존재하죠. 특히 리보솜에도 있다. rRNA. 2번 단위체는 핵산의 기본 단위를 뉴클레오타이드 또는 뉴클레오티드라고 하는데 뉴클레오티드는 염기당 인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맞죠? 2번이 답이고 3번 DNA 당은 디옥시리보스 RNA 당은 리보스 거꾸로 되어 있고요. 4번 RNA 염기는 티민 대신에 우라실 4번에 적혀있는 것은 DNA의 염기 종류가 되죠. 답은 2번이고 13번 사람의 구강상피 세포 검사 시 쓰이는 염색약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세포를 관찰하면 대개 염색하지 않은 경우에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염색약을 쓰는데 대개 식물세포는 아세트산카민이라고 했는데 1번 아세토카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1번은 식물세포. 그 다음에 4번 메틸렌 블루 용액으로 동물세포를 염색하죠. 그래서 4번이 답이고 2번에 있는 요오두용액은 녹말 검출에 쓰죠. 그래서 요오두용이 엷은 갈색인데 녹말이 있으면 청남색으로 바뀌고 답변의 용액 아까 얘기했고요. 자, 답은 4번.
이외에도 혈구를 염색할 때 적혈구는 염색할 필요가 없죠. 그 자체가 붉은색이니까. 백혈구를 염색할 때는 김자액을 쓰는데 김자액은 에우신 용액과 메틸렌 블루 혼합 용액인데 에우신은 붉은색으로 염색되고 메틸렌 블루는 청색으로 염색되어서 붉은색, 청색 합하면 보라색. 그래서 백혈구, 핵, 세포주들 일부 염색이 되죠. 보라색으로. 특히 핵이 더 진하게 염색이 됩니다. 14번. 집신벌레의 입체적 구조와 표면을 관찰하기에 가장 적합한 현미경 그랬어요. 가장 적합한. 물론 위상차 현미경을 가지고서 입체적 구조를 관찰할 수도 있지만 표면 관찰하기에는 위상차 현미경, 광학 현미경에 해당되는데 배율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구체적인 관찰은 어렵겠죠. 그래서 전자현미경을 이용하는데 전자현미경은 셈, 즉 주사 전자현미경이고 템은 투과 전자현미경 또는 투사 전자현미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셈은 입체 구조를 또는 표면 구조를 관찰하기에 적합하다. 템은 내부 구조를 관찰하기에 적합하다. 그래서 답이 2번이고요. 15번. 다음은 세포질에서 관찰되는 세포 소기관인데 이들의 공통점으로 자, RNA가 들어있다. 핵에 RNA 있죠.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엽록체도 있고 리보소미도 있다. 아까 설명드렸죠. 2번 막으로 쌓여있다. 핵 미토콘드리아 엽록체에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중막인 것을 기억해야 되죠. 여기 있는 핵 미토콘드리아 엽록체가 이중막이고 그다음에 막구조가 아닌 거 리중인염 그래서 리보솜 중심립 또는 중심체 인염색사 막구조가 아니고 그럼 나머지 것들은 단일막이고 그다음에 3번 자기 복제 능력이 있다. DNA를 갖고 있는 것 이런 말이죠. 핵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그다음에 4번 ATP 생산 능력이 있다. 그 네 가지 중에서 ATP 생산 능력 있는 건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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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록체의 명반응에서 엽록체에서 광합성할 때 명반응에서 ATP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4번에 해당되는 것은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죠. 자, 그럼 거기 지금 네모 박스한 그 네 가지 세포 내 구조물에서 공통점이 또 있는데 자, 단백질 있다 없다? 단백질. 핵 속에 DNA 중화효소니 RNA 중화효소니 또는 히스톤 단백질 있죠. 미토콘드리아에서도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죠. 엽록체에도 단백질 합성할 수 있고 물론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에 있는 단백질은 지가 전부 다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포질에 있는 유리리보솜, 자유리보솜에서 만들어진 것도 있죠. 리보솜에 단백질 있어 없어? 있죠. 리보솜이 rRNA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단백질이 있다도 공통적인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답 1번이었고요. 16번. 다음 중 진핵세포의 세포 소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1번 골지체는 단백질을 가공 저장한다. 골지체 앞서서 우리는 조면소포체를 공부해야 되는데 아까 언급한 것처럼 조면소포체에서 단백질의 변형이 일어나고 그리고 소포체는 수송에 관여하고 그리고 이제 골지체는 더 많은 변형 여기서 단백질의 가공 그 단백질의 변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식인 저장 분류 어디로 보낼지 분류 그리고 수송 왜냐하면 골지체 일부가 떨어져 나가서 이제 수송 순환이 되고 분비 순환이 되고 이동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수송 기능은 소포체도 있고 골지도 있고. 그다음에 2번 스테로이드를 생성하는 것은 조면소포체가 아니라 활면소포체죠. 또한 활면소포체는 스테로이드 생성 이외에 그러니까 지질합성 대표적인 스테로이드 물론 중성지방도 합성할 수 있습니다. 소장의 융털세포에서 그러니까 소장에서 지방의 최종 소화 산물은 모노글리세리드하고 지방산인데 흡수한 다음에 다시 중성지방을 합성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소장의 융털세포에서도 활면소포체를 많이 관찰할 수 있다. 그리고 활면소포체는 칼슘 이온을 저장하기도 하죠. 그래서 근육세포에 활면소포체가 많다. 그리고 활면소포체는 독성물질을 해독시키는 데도 관여하죠. 그래서 간에도 활면소포체가 많이 있다. 우리가 약을 먹었을 때 처음에는 효과가 좋지만 자꾸 먹다 보면 내성이 생기는 것은 그 활면소포체에서 그 약이 분해가 된다. 그래서 내성이 생기는 것은 활면소포체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다. 라는 얘기고 활면소포체는 당 대사에도 탄수화물의 대사에도 관여를 하죠. 3번
리보솜은 막구조가 아니고요. 4번 중심립은 고등식물과 동물세포에 존재하며 어디가 틀렸어? 식물에는 중심체, 중심립이 존재하지 않죠. 동물세포에서 방추사를 형성하는 것은 맞는데 중심립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미세소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미세소관은 어떤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 튜블린. 그래서 그 미세소관에 튜블린이 결합하면서 미세소관이 길어지면서 방추사를 형성하게 되죠. 하지만 고등식물은 해당 사항 없고 물론 고등식물에서도 방추사가 형성되는데 방추사 형성 시작점이 있고요. 물론 그 식물의 경우에도 미세소관이 방추사를 형성하죠. 하지만 식물의 중심립은 없다. 답 1번이고 17번. 그림은 세포 소기관 중 핵 미토콘드리아 리소좀을 구분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인데 옳은 것은 그래서 이중막 구조인가? 그럼 그 세 가지 중에서 이중막 구조인 것은 핵과 미토콘드리아. 리소좀은 단일막이죠. 그러니까 C에 해당되는 것이 리소좀. 그러면 이제 세포의 이중막 구조인 것 중에서 세포의 장수인가? 얘 그럼 미토콘드리아가 되고 그러니까 A가 미토콘드리아가 되고 B가 핵이 되겠죠. 그럼 1번 옳은 것 고릅니다. A, 즉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이화작용에 의해 유기물을 분해하여 ATP를 만든다. 세포흡이 일어난다 이런 말이죠? 맞습니다. 1번 답이고 2번 B에는 가수분해 요소가 있어서 세포 내 소화를 담당한다. 이걸 리소좀 얘기죠. 그러니까 C고요. 3번 식물 세포의 발달도 있으며 노폐물을 저장하는 것은 액포죠. 식물에 리소좀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리소좀에서 아까 가수분해 효소가 있어서 세포 내 소화, 자가분해 등등의 기능을 하는데 식물 세포에서는 액포가 그러한 기능을 하죠. 그래서 3번은 C가 아니라 액포에 해당되는 설명이고 그래서 액포에는 물과 함께 여러 가지 양분, 노폐물 등을 저장을 하죠. 그리고 아까 리소좀의 기능도 있고요. 4번 A와 B는 모두 세포분열 중기의 세포에서 관찰된다. 세포분열 중기 분열기 때 핵 관찰돼 안 돼? 안 되죠. 이미 전기 때 4단계로 그러니까 분열기를 전기, 중기, 후기, 말기 4단계로 나눌 때는 전기에서 핵막이 분해되고 5단계 그러니까 4단계로 나눌 때 그 전기를 5단계에서는 전기와 전중기로 더 나누죠. 그래서 5단계로 나눌 때는 더 구체적으로 전중기에서 핵이 수없이 파괴가 되죠. 인이 소실되는 건 언제야? 전기. 4단계든 5단계든 전기. 그래서 인이 소실되는, 인이 사라진다는 의미는 인에서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리보솜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분열기 때는 리보솜을 이제 안 만들어낸다. 그 말은 이제 더 이상의 단백질 합성이 없다. 이런 말이죠. 따라서 분열기 때는 단백질 합성이 일어나지 않고 분열기 때 필요한 단백질은 전부 언제 만들어진다? 간기 때 만들어진다. 쉬었다 합시다.